지금까지 그 3차 강의를 하면서 첫 번째는 경제의 목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는 그 목표점에 어떻게 도달할 것인가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죠. 마지막으로 그 목표점에 도달하게 되면은 모두가 그 거래에 참여하는 모두들이 모두가 이익을 본다 하는 상생의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네. 이번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경제학자가 경제학 원론이라는 교과를 쓰면서 경제의 10대 원리라는 것을 굉장히 많은 원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10대 원리라는 것을 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공감을 했고 그것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마치 성경에서 10계명이 있는 것처럼 경제학에도 10대 원리가 있다. 계명이 있는 게 아니라 10대 원리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10대 원리를 이것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10대 원리가 여기에 어떻게 적용되는 건가.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죠? 네. 네. 첫 번째 원리는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있다. 이런 것이 경제학의 제일 1원리예요. 여기서 나오는 모든 선택. 경제학은 어떤 게는 선택의 학문이라는 거죠. 선택인데 그 선택에는 반드시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선택은 좋은 것을 선택할 거예요, 나쁜 것을 선택할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것을. 그것은 이제 선택한다는 것은 베니핏을 목적으로 선택을 하는 거죠. 이익을 목적으로. 이익이나 편익을 목적으로 선택을 하는데 이 선택을 하려면은 뭔가를 지불해야 돼.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그 대가를 우리는 코스트라고 그러죠. 코스트, 비용.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경제학은 비용과 편익에 관한 학문이라는 거죠. 비용과 편익을 비교해서 선택하는 것에 관한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경제학을 모르더라도 비용 선택 중에서 무엇은 알아요? 이익은 알아. 이제 그것이 그 이익을 얻기 위해서 비용이 존재한다는 비용 개념은 상당히 약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제학을 공부할 때는 항상 비용 개념의 이익보다는 이익은 당연히 아는 것이고 비용에 민감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선택에는 비용이 존재한다. 그래서 이것이 첫 번째 원리예요. 자, 봅시다. 여기서 마스크를 생산하려면 아무것도 생산 안 했을 때는 비용이 없죠. 네. 한 개를 생산하려면 비용 있죠. 차후간 생산 마스크는 베니핏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도움이 돼요. 도움이 되죠. 도움이 되는데 자, 한 개를 전혀 생산하지 않을 때는 비용이 없단 말이에요. 한 개를 생산했어. 그걸 소비하려고 그러면 비용이 존재하죠. 네. 비용이 존재하죠. 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여기서는 비용이 얼마였어요? 한 개를 생산한 생산비는 1원이었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놈을 소비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것을 사면은 10일의 만족이 생겨. 근데 1원하고 11원이니까 서로가 이익을 보려면 1원하고 11원 사이에서 가격이 설정되어야겠죠. 그럼 한 6원이라고 생각해봐. 6원이면은 소비자는 11원의 만족을 얻어. 선택하는 거죠. 네. 근데 대가가 얼마예요? 가격을 지불해야죠. 6원을 지불해야 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있다. 그러면 대가가 없이 선택하는 것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인류 생활에 도움이 되는데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 뭐 공기 같은 거. 그렇죠. 이제 공기 같은 경우는 공기 참 똑똑한 공기는 대가가 없이 그냥 지불하잖아요. 이런 것은 무슨 문제라고 하냐면 자유제라고 해요. 프리. 자유제라는 자유로운 제라는 게 아니라 공짜제란 말이에요. 자유제란 말은 좀 적절하게 번역이 아니고 공짜제란 말이에요. 대가가 없는 제화다. 근데 이것은 경제학의 대상은 아니에요. 경제 원리의 대상이 아니죠. 뭔가 대가가 있는 것이 경제 원리에 들어오는 거죠. 알겠어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그래서 이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있다는 것은 하나를 생산할 때는 1을, 둘을 생산할 때는 2를, 3을 생산할 때는 3을 이렇게 다 대가가 있죠.
네. 어떤 걸 사든지 다 가격을 지불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대가가 비용이 없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선택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없다는 거죠. 두 번째, 그러니까 비용 개념이 우리가 비용 개념 중에서 이제 중요한 것이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기회비용이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경제학적인 비용 개념이죠. 공학에서도 비용 개념 생각할 수 있죠. 네. 그래서 경제학적 비용 개념 뭐냐면 자, 우리가 여기서 이런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 최적점이죠. 뭐 경제학의 목표점은 최적점이죠. 네. 최적점은 몇 개를 생산하는 거였어요? 한 개를 생산하면 얼마만큼 이익이 생겨요? 11. 11에 만족을 얻는데 한 개를 생산 비용 1이니까 10이죠. 네. 두 개를 생산하면 두 개째를 생산하면은 두 개째를 생산하면은 2로 생산비가 있고 10을 만족을 얻으니까 8의 이익을 얻죠. 네. 자, 그러면 이 두 개만 있다고 생각해봐요. 한 개를 생산할 것인가 두 개를 생산할 것인가 두 가지 방법 선택밖에 없어. 네. 그러면은 한 개만 생산하면은 무슨 비용이 생기냐면은 한 개를 더 생산하면은 얼마만큼 이익이 생겨? 한 개 생산했을 때는 얼마의 이익을 봤어요? 한 개를 생산했을 때는 베니핏이 12 플러스 10의 이익이 생겼죠. 네. 이게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그런데 10의 이익이 생겼는데 이것을 이익이 생겼으니까 좋다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네. 그렇지만 한 개를 생산할 수도 있고 두 개를 생산할 수도 있고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 근데 이 한 개를 생산한 비용은 두 개를 생산했다면은 플러스 10, 한 개를 생산한 플러스 10 있고 두 개를 생산했을 때 플러스 8 해갖고 합쳐서 18이 될 수 있죠. 네. 근데 한 개만 생산하면은 18의 이익을 볼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한 거죠. 그렇죠. 네. 그것은 비용이 그러면 한 개를 생산하는 비용은 뭐냐면 10의 이익을 본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18의 이익을 볼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한 것이란 말이죠. 그럼 이건 무슨 말이에요? 기회비용이 더 커보죠. 네. 그러니까 한 개를 생산하는 것은 바람직해요, 바람직하지 않아요? 바람직하죠. 안 하죠. 네. 이익을 보지만 더 이익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오케이? 네. 그다음에 세 번째로 봅시다. 세 번째까지 봅시다. 자, 세 개까지만 생산할 수 있다고 생각해봐. 다른 방법이 없어. 실질적으로 자원이 세 개밖에 없어. 그러면 1번, 2번, 3번 할 때 1번 한 개를 생산하는 것은 총 이익이 얼마예요? 10이요. 10이죠. 그러니까 한 개, 두 개, 세 개만 생산, 한 개를 생산하는 비용은 이익은 플러스 10이죠. 네. 그런데 한 개를 생산하는 비용은 얼마일까? 기회비용. 2. 두 개를 생산할 수도 있었죠. 두 개를 생산하게 되면 얼마예요? 플러스 10에다가 두 개 생산하면 플러스 8까지 되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세 개를 생산할 수 있었다면 플러스 10, 플러스 8, 플러스 6 합쳐서 여기 10이고 여기는 18이고 여기는 24죠. 그렇죠? 네. 근데 한 개를 생산한 비용은 얼마예요? 비용은 한 개를 생산하는 것은 10의 이익을 얻었어. 좋아. 근데 기회비용은 얼마예요? 세 개 생산할 수도 있는데 세 개 생산을 못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기회비용은 얼마예요? 14요? 이 중에서 제일 비용이 큰 거예요. 어떤 거예요? 제일 좋은 것을 포기한 거잖아요. 이거 할 수 있는데 포기한 거잖아요. 못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 개, 두 개, 세 개를 생산할 수 있는데 한 개를 생산했다는 것은 플러스 10의 이익이 생겼어. 네. 그렇지만은 실제로는 무슨 이익이 생길 수 있는데 24의 이익이 생길 수 있는데 그걸 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10을 얻고 24를 못 잃어버린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선택이 안 좋은 선택. 안 좋은 선택이라는 거죠. 그게 기회비용 개념으로 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네. 그러니까 기회비용은 선택을 하면 이익을 보냐 안 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좋은 선택을 할 수도 있는데 포기했으면 문제가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적절한 선택을 하기. 그래서 경제학에서 비용은 대부분 기회비용이라는 거예요. 경제학적 개념은 기회비용이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자, 그러면
자 다시 기회비용을 여기서 이런 정보가 전체적으로 주어져 있어요. 한 개도 선택할 수 있고 2개, 3개, 4개, 5, 6, 7, 8, 9개, 10개, 11개까지 선택할 수 있어. 내가 4개를 선택했어요. 4개를 여기서 4개를 선택했어요. 4개를 선택했어. 4개를 선택하면 총 이익이 얼마예요? 자 봅시다. 한 개를 선택했을 때 이익이 얼마예요? 플러스 10, 플러스 10. 2개를 선택함으로써 8. 추가로 플러스 8. 또 6, 플러스 6. 그 다음에 2. 4개를 선택함으로써 플러스 2가 생겼죠. 그럼 한 개도 선택 플러스 4. 네. 플러스 4죠. 그러니까 한 개도 선택 안 한 것에 비하면 확실히 이익이 생긴 거죠. 4개를 선택하면서. 총 이익이 얼마예요? 28이요. 28이죠. 28의 이익이 생겼으니까 이렇게 경제학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은 28의 이익을 봤어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네. 그렇죠. 네. 그렇지만 4개를 선택했다는 것은 다 선택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4개를 선택함으로써 한 개 선택 안 한 거죠. 네. 2개 선택 안 한 거죠. 3개 선택 안 한 거죠. 네. 몇 개도 선택 안 한 거예요. 6개도 선택 안 했잖아요. 근데 6개를 선택하면 얼마만큼 이익을 볼 수 있었어? 자 봅시다. 6개 선택하면은 총 플러스 10 플러스 8 플러스 6 플러스 4 그 다음에 2. 플러스 2 플러스 제로 하면은 30개를 이익을 볼 수 있었죠. 네. 30개를 이익을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몇 개를 이익을 봤어? 28개밖에 못 봤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 28개를 선택한 4개를 선택한 것은 기회비용은 얼마예요? 기회비용은 몇 개를 선택 못 한 거예요? 2개요? 6개를 선택을 못 했잖아요. 6개 선택하는 것은 못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6개를 선택했다는 것은 무슨 이익을 볼 수도 있는데 얼마만큼 이익을 볼 수도 있는데 30. 30을 볼 수 있는데 30을 못 봤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것의 비용은 30이라는 거예요. 기회비용이. 오케이? 네. 그러면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 못한 거. 잘못한 거죠. 그래서 기회비용은 최적의 선택을 하도록 도와주는 개념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또 한 번 이 기회비용을 봅시다. 그러면 6개를 선택하는 것은 6개 선택의 기회비용은 얼마일까요? 6개 선택의 기회비용. 6개를 선택했어. 그러면 6개를 선택하면서 이익은 얼마예요? 30이죠. 네. 플러스 30이 됐죠. 그럼 6개를 선택함으로써 무슨 선택을 못한 거예요? 한 개의 선택도 못했죠. 네. 2개도 선택도 못했죠. 네. 근데 제일 가까운 것은 뭐야? 제일 가깝게 이익을 볼 수 있는 것은 뭐예요? 5개를 선택 못한 거죠. 5개는 몇 개예요? 자, 5개는 10 플러스 8 플러스 6 플러스 4 플러스 2죠. 네. 30이요. 30이죠. 이제 30은 놔두고 그냥 똑같으니까 놔두고. 그다음 4개를 선택하면은 4개를 선택했다면은 28이죠. 네. 그러니까 20 이렇게 똑같으면은 똑같은 것은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여기는 어떻게 보면 5개를 선택했 6개를 선택했을 때 비용은 그 중에서 4개를 선택 못 했으니까 얼마예요? 28이죠. 그러니까 28이 기회비용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30을 얻기 위해서 28을 포기했으니까 나는 괜찮게 선택한 거죠. 그러니까 기회비용보다 그 기회비용이 내가 선택한 이익보다 기회비용이 낮으니까 나는 선택을 잘한 것이다. 그래서 이때의 6개의 기회비용은 4개를 선택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기회비용이 내가 30을 얻기 위해서 28을 포기했으니까 나는 이익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 기회비용은 그 경제학적인 비용이에요. 경제학적 선택이 잘 됐느냐 못 됐느냐. 그래서 이익이 나느냐 안 나느냐 그게 아니고 더 이익이 나는 것을 했냐 안 했냐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이익이 나더라도 더 이익이 나는 것을 안 했어. 그러면 기회비용이 큰 거죠. 잘못된 선택이다. 그러니까 경제학은 무슨 선택을 하는 거예요? 최적의 선택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더 좋은 것이 없는 선택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기회비용 개념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그냥 비용 개념이 필요한 게 아니라. 알았어요? 네. 그래서 기회비용이라는 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선택하지 않은 것 중에서 최상의 것이
내가 어떤 것을 선택했는데 선택하지 않은 것에서 최소한 것이 기회비용이다. 네. 이해가 되죠? 네. 그 기회비용 개념이 좀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재밌어요. 아주 재밌죠. 네. 그래서 이 경제학에서 기회비용만 이해를 해도 아주 경제적 사고를 잘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 기회비용을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최적의 선택은 뭐라는 것이에요? 6개였다는 거죠. 그럼 5개를 4개를 선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니다. 4개를 선택하는 것은 이익이 생겼죠. 네. 그렇지만 더 이익이 생길 수 있는 기회를 포기했잖아. 네. 그러니까 기회비용이 더 커버리죠. 네. 그러니까 그것은 바람직한 선택이다 아니다. 아니. 아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기회비용 관점에서 바람직한 선택이 아니에요. 2개를 더 생산할 수 있는데 2개를 더 생산할 수 있는데 안 했죠. 바람직하지 않죠. 2개를 생산하는 거죠. 3개를 하면 더 이익이 생길 수 있는데 안 했죠. 네. 기회비용이 더 커버리죠. 네. 4개는 5개를 생산하면 더 이익이 생길 수 있는데 포기했죠. 이거 바람직한 선택이 아니에요. 6개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6개 선택하는 것보다 기회비용이 다른 것은 더 작아. 그렇기 때문에 6개가 최상의 선택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그래서 기회비용 개념은 매우 중요한데 우리의 기회비용 개념이 있어요, 없어요? 이 안에 있어요. 명확하게 기회비용 개념이 있죠. 네. 그래서 이 예가 경제학의 2가지 원리, 첫 번째 원리, 선택에는 대가가 있다고 기회비용이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선택은 한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한계적으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루어진다. 한계적으로 하면 무슨 말이냐면은 제일 중요한 게 한계적이라는 것은 1차 생산을 한 개를 했을 때는 하나도 안 했을 때와 비교하는 거예요. 하나도 안 했을 때는 생산비가 얼마였어요? 0이요. 0이죠. 네. 하나를 생산하면. 1. 그러니까 하나 생산하면서 비용이 늘어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개 늘어났죠. 그렇죠? 네. 여기 이것을 한 개 비용은 1이에요. 그렇죠? 네. 여기는 2개를 생산하게 되면은 2개째 생산하면 2니까 2개째 생산하면 총 비용은 얼마예요? 총 비용. 3이요? 그렇죠. 3이죠. 그런데 2개로 인해서 늘어난 비용은 얼마예요? 2요. 2죠. 그래서 2가 한 개 비용이고 3은 총 비용이고. 이해가 됐죠? 네. 그 다음에 3개 생산하는데 총 비용은 얼마예요? 6이요. 6이죠. 그러나 2개까지는 얼마였어? 2요. 2개까지는 3. 3이었는데 3개 하면서 6이 됐죠. 네. 그러니까 6 마이너스 3은 3이죠. 그 3이 3개째 한 개 비용. 그 다음에 5까지 총 비용은 얼마예요? 15요. 6, 15인가요? 15. 4개까지 비용은 얼마였어요? 11이었죠. 네. 그럼 4개, 15, 5개가 4개까지 비용은 11이었는데 여기서 15가 됐죠. 네. 그러면 4개째 비용은 가만있어 이건 뭐예요? 12요. 10이었는데 15가 됐죠. 네. 5째 플러스 비용은 추가로 늘어난 비용은 얼마예요? 5죠. 거의 한 개 비용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상 한 개 비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효용도 마찬가지예요. 자, 한 개도 안 했을 때는 효용이 얼마였어요? 소비를 한 개도 안 했을 때 제로였죠. 네. 한 개 소비함으로써 효용이 얼마 늘어났어요? 11이 늘어났죠. 그러면 한 개 효용은 총 효용도 10이고 한 개 효용도 10이죠. 두 번째는 2개 소비하면 총 효용은 얼마예요? 21이죠. 네. 근데 처음에는 11이었죠. 11이 21이 됐으니까 여기 10이 늘어났죠. 이 10이 뭐예요? 10이 한 개 효용. 그러면 중요한 것은 총 효용을 비교한 게 아니라 의사결정을 할 때 내가 의사결정을 할 때 한 개를 생산해 안 해? 할 때 이것하고 이것을 비교한다. 1하고 11을. 그리고 여기는 2하고 10을 비교한다. 여기는 3하고 9를 비교하니까 9가 더 많죠. 그러니까 더 생산해놔야 돼. 4하고 8하고 있을 때 많이 5하고 7이 있을 때 7이 5보다 크니까 더 생산해. 6이 되니까 똔똔 하지 마. 여기는 오히려 비용이 더 커버리죠.
커버지죠? 네. 그러니까 생산하지 말아라 말. 그러니까 생산을 결정할 때는 무엇과 무엇을 비교하는 거예요? 생산을 결정할 때는 비용하고 비용하고 수익을 비교하는데 이 비용이 무슨 비용이야? 한계 비용이다. 그래서 한계 비용하고 한계 수익을 비교해서 이것이 이것보다 크면은 한계 수익이 더 크면은 여기는 한계 수익이 더 크죠. 그러니까 생산을 늘려라. 그다음에 한계 비용이 더 커버리면 생산을 줄여라. 그럼 언제까지 생산하느냐? 한계 비용하고 한계 수익이 같을 때까지 생산하라고. 그럼 생산을 결정하는데 생산량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예요? 한계 개념이다. 그래서 따라서 선택은 뭐적으로 이루어지는가? 한계적으로 이루어진다. 여기 정확하게 나와 있죠. 세 가지 원리가 나와 있는 거죠. 선택은 한계적으로 이루어진다. 오케이? 네. 자, 여기까지 해서 제3 원리까지 경제학의 10가지 원리 중에서 제3 원리까지 했어요. 자, 그 다음에 한 개만 더 할까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은 경제를 하는 사람은 경제적인 동기에 의해서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인센티브에 반응한다는 거예요. 인센티브에 반응한다. 자, 여기서 봐봐요. 지금 여기까지에서는 마스크의 만족이 6개까지 만족이 얼마였어요? 여기까지 생산을 해야죠. 네. 근데 갑자기 코로나 바이러스를 해갖고 마스크가 엄청 필요해져. 수요가 엄청 늘어났어. 그러면은 수요가 늘어나면은 만족이 이렇게 만족이 된 게 아니고 이것이 만족이 이렇게 돼버렸어. 다 하나씩 올라가 버렸어. 만족이 13, 12, 17, 만족이 11, 10. 그다음에 여기가 2개씩 올라가면 그게 얼마예요? 9. 여기가 8. 여기는 7, 6, 5, 4, 3 이렇게 됐죠? 네. 자,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기면서 마스크에 대한 효용이 엄청 늘어난 거죠. 네. 빨갛게 늘어났어. 그러면은 이 효용이 늘어났으면은 그러면은 이제 한계적으로 결정하는데 생산량을 어떻게 할 것이냐? 생산량은 여기는 6이고 만족이 8이니까 이건 옛날에는 여기까지만 생산했죠. 근데 7번째는 생산해야 안 해요. 안 해요. 7번째는 여기가 7이 되고 7이 됐으니까 이거 생산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되면은 마스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마스크 생산을 늘린다, 줄인다? 늘리죠. 그래서 이것이 경제적 인센티브에 반응한 거예요. 경제적 인센티브에 따라서 반응한다 말은 결정을 바꾼다 그 말이죠. 그것이 경제 법칙 중에 하나예요. 여기까지. 그래서 이 기본적인 법칙이 4가지를 여기에 다 들어있잖아요. 여기야. 그래서 첫째, 여기 이 우리 얘에 첫 번째, 모든 선택에는 뭐가 있다? 대가가 있다. 비용이 존재한다. 비용 개념이 존재한다. 두 번째는 그 비용은 기회비용이다. 기회비용이 아주 올바른 선택이냐를 결정하는데 아주 좋죠. 세 번째는 선택은 한계적으로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상황이 바뀌면은 합리적으로 선택을 바꾼다 그 말이야. 그것은 경제적인 인센티브에 반응한다 그 말이야. 이 4가지 경제 원리가 여기에 들어있죠? 그대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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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 원리를 이 예만 가지고도 모든 그 여러 가지 경제 원리를 설명할 수가 있어요. 오늘 여기까지. 전 시간에 그 맨큐의 경제 원리를 4가지를 이 예를 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네. 근데 이번에는 그 복습을 해보면 4가지 경제 원리는 첫째,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있다. 맞는 이야기죠? 네. 그다음에 그 대가라는 것은 기회비용이다. 기회비용이 아주 재밌는
개념이었죠. 네. 네? 세 번째는 모든 선택은 한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한계적. 그래서 MR과 MC하고 MB를 비교해서 MB가 MC보다 크면은 활동을 늘리고 MB가 MC보다 작으면은 활동을 줄이고 그래서 언제까지 MB는 MC 될 때까지 이루어지는 것이 경제의 목표점이 되는 것이다. 배웠죠? 네. 한계적으로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그 경제를 하는 사람들을 이제 보통 경제인이라고 하는데 경제인은 그 경제적인 인센티브가 바뀌면은 거기에 반응을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가격이 변한다든가 비용이 변한다든가 공급이 변한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반응해서 합리적으로 행동하게 된다는 거죠. 이 네 가지 했어요. 충분히 이해했다고 생각해요. 다섯 번째는 시장은 경제 활동을 조직하는 좋은 수단이다. 시장은 경제 활동을 조직하는 좋은 수단이다. 자, 이전에 한번 했던 것인데 다시 한번 정말로 그런 걸 한번 봅시다. 예를 들면 시장이라는 것, 시장에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무엇이 있어요? 시장이라면 할 때 수요와 공급에서 결정되는 무엇이 있어요? 그 가격이라는 게 있죠. 네. 그래서 가격이라는 게 시장은 가격이 있는데 여기서 가격이 한 3이라고 생각해요. 이걸 가격을 프라이스라 했고 P라 그러거든요. P가 3이라고 생각해요. P가 3이면은 자 가격이 P가 3이면은 생산자들은 1번 생산자는 가격이 3이면은 1의 비용이죠. 1에 만들어서 3에 파니까 2의 이익이 생기죠. 네. 그래서 1번 생산자는 생산을 해요, 안 해요? 해요. 하죠. 합리적으로. 그렇죠? 한계적으로. 네. 그러니까 생산하고 2번 생산자 해요. 해죠. 네. 왜 그러죠? 이익이 있으니까. 2의 생산에서 3에 파니까. 3에서 3이니까 똔똔이죠. 네. 3까지 하죠. 그래서 생산은 3만큼 이루어지는 거죠. 3만큼 이루어지는 거죠. 합리적으로. 모든. 그 다음에 소비는 어떻게 되냐? 소비는 이거 해요, 안 해요? 11의 만족을 얻는데 3의 생산은 가격이 3에 사니까 소비자는. 네. 하죠? 네. 얼마만큼 만족이 늘어나요? 8이요. 8. 여기는 7. 해요, 안 해요? 하죠? 네. 어디까지 해요? 가격이 3이니까 어디 몇 개까지 해요? 9. 9까지 하죠. 소비는 9가 이루어지죠. 그렇죠? 네. 그러면 생산은 3개밖에 안 되는데 사람들은 9개를 살라 그래요. 다 할 수 실제로 그게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소비가 다 소비하는 사람들 소비자들이 다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사죠. 네. 그러죠? 네. 이 못 사는 상태를 뭐라 그래요? 소비가 생산보다 많아. 초과 소비. 초과 소비라는 게 보통 생산은 공급이라고 그러거든요. 일반적으로. 이걸 수요라고 그래요. 공급이 수요보다 이거보다 좀 더 일반적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초과 수요가 되죠. 네. 초과 수요가 된다는 말은 소비자들이 다 자기 원하는 것을 사고 싶은 것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죠. 없죠. 그러니까 3사람만 사고 나머지 6사람은 돌아가야 되죠. 그렇죠? 네. 이게 초과 수요가 되면은, 근데 이런 때는 이제 가격이 초과 수요가 되면은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어, 떨어질 수밖에 없어. 아니, 가만히 있어요. 초과 수요가 되니까. 우리 마스크 가격이 올라가요, 떨어져요? 올라가요. 올라가죠. 그래서 P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P가 상승한다. 상승하죠. 네. 어디서 상승해요? 시장에서 상승하죠. 그러죠? 네. 그 다음에 P가 상승해서 두 번째로는 P가 상승해서 P3으로는 안 되겠다. P가 급등해서 예를 들면 7, 8로 상승했다. 한번 해봐요. 가격이 P까지 상승했으니까 생산은 어떻게 돼요? 생산은? 제로. P가
P가 상승했으니까 여기 첫 번째 생산은 그대로 생산하죠. 네. 두 번째는 하죠. 해요. 다 경제적으로 어디까지예요? 8개까지 생산하죠. 8개. 맞죠? 소비는 어디까지예요? 이제 이게 소비는 어디까지예요? 소비는 소비는 4까지요. P가 8이니까 4까지 하죠. 네. 그러면 이 거꾸로 아까하고는 반대로 생산이 어떻게 돼요? 많아요. 많아져. 그러니까 이것은 수요라면 초과 뭐가 되는 거예요? 초과 공급. 공급. 초과 공급이 되면은 이제 마스크가 너무 많아 버려. 가격이 떨어져요. 가격이 떨어지죠. 가격이 하락하죠. 그러죠. 네. 어디서 하락해요? 시장에서. 그래갖고 세 번째 어디까지 그러면 예를 들면 P가 6이 된다는 말이야. P가 6이 되면은 생산은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 6이 되고 소비는 6이 되니까 생산과 소비가 같아지죠. 네. 그러면 원하는 사람은 이 가격에서 원하는 사람은 다 살 수 있죠. 팔고 싶은 사람은 다 팔 수 있죠. 이 가격에.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이걸 균형이라고 해요. 같이 말하면 균형이 되고 그때 P는 6이 되면은 생산은 생산과 소비는 6이 된다고 말이에요. 근데 아까 이것이 뭐냐면 이 점이 사회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기회비용이 이거보다 더 좋은 기회비용이 더 큰 다른 점은 이 기회비용이 다 이것보다 네. 기회비용 비용 이것이 최적점이었죠. 네. 최적점이었죠. 네. 그러니까 최적점으로 가면은 좋은 거잖아요. 좋은 거. 그래서 이 가격에 그러니까 최적점 그 아닐 때 최적점이 아닐 때 가격이 변해서 최적점으로 가져갔어. 그리고 이것을 뭐라냐면 시장은 경제 활동을 조직하는 좋은 수단이다. 이 말은 가격의 변화에 의해서 최적점 경제의 목표점이 최적점으로 진행한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배웠던 그 세 번째 3차 시에서 배웠던 그것이 그대로 적용되는 거죠. 다섯 번째 경제. 우리 여기에 그것이 정확하게 돼 있죠? 네. 시장은 경제 활동을 조직하는 좋은 수단이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 자, 자유거래는 쌍방을 이롭게 한다는 거예요. 쌍방을 이롭게 한다. 자, 자유거래는 쌍방을 이롭게 한다 이 말인데 여기에 그대로 들어 있어요. 자유거래는 여기서는 쌍방은 누구겠어요? 생산자와 소비자. 자, 여기 참여한 사람들, 생산에 참여한 사람들은 균형성 생산에 참여한 사람은 여기까지만 참여했죠. 그렇죠. 네. 두 번째, 생산과 소비에 참여자가 있고 생산과 소비에 비참여자가 있죠. 비참여자가 있어요. 생산과 소비에 참여된 사람은 6개 때까지 생산했을 때 참여한 사람이죠. 네. 그러면 7, 8, 9, 10은 1, 2, 3, 4, 5, 6까지 이거 7, 8, 9, 10, 10은 비참여자. 그렇죠. 네. 자, 봅시다. 그러니까 자, 생산에 참여하는 사람 1번 사람은 이익 봤어요, 안 봤어요? 1회 생산해서 6에 팔았으니까 이익을 봤죠. 2라는 사람은 2회 생산해서 6을 팔았죠. 4회 이익을 봤죠. 네. 여기 이익 봤어요, 안 봤어요? 빨리빨리 이야기합시다. 이거 이익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몇 개? 6이요? 3회 생산해서 6에 팔았으니까. 3 여기는 4회 생산해서 6에 팔았으니까. 2. 여기는 1. 0. 이익의 크기는 다르죠. 네. 이익이 크지만 다 이익을 봤죠. 네. 그래서 다 이렇게 했죠. 네. 근데 자 소비자를 봅시다. 소비자 1은 이익 봤어요, 안 봤어요? 6에 사서 11에 팔아서 만족했으니까.
이익 봤어요. 얼마만큼? 5만큼. 여기는 4만큼. 여기는 3. 2, 2. 1, 0. 다 이익 봤죠. 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이렇게 했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생산과 참여한 사람 모든 사람은 이익의 크기는 다르지만 다 이익을 봤어요. 그다음에 소비의 비참여자는 있죠. 비참여자는 6, 7, 8, 9, 10 이 사람은 참여를 안 했죠. 네. 참여를 안 했는데 이 사람은 참여를 안 한 이유가 뭐예요? 7에 만들었어. 가격이 6이야. 그러니까 만들면은 비용이 7인데 6에 팔아야 돼. 이익을 봐요, 손해를 봐요. 손해 봐요. 손해 보니까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하지 마라 그랬어요. 스스로 안 해요. 스스로 안 해요. 그래, 스스로 안 한 거지. 그렇죠? 네. 스스로 안 한 거예요. 여기는 스스로 했다면 무슨 뭐가 됐을까? 손해를 봐야겠죠. 다 여기 손해 보고 손해. 스스로 한다면 손해 봐. 여기도 다 6에 사가지고 5에 이익을 봤으니까 5에 만족을 누렸으니까 여기도 손해 보자. 소비하면. 그래서 자유거래라는 것은 뭐냐면은 22명의 11명의 생산자와 11명의 소비자가 있는데 22명한테 아무한테도 정부가 누가 강제적으로 사지 말아라, 생산하지 말아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자유롭게 놔둔단 말이야. 자유롭게 놔두면은 자기들이 계산해서 아까 한계적으로 결정을 해서 기회비용 따라서 결정을 해가지고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고 시장에 참여한 사람은 다 이익을 보고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손해를 안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모든 사람을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죠.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여기 시장에 참여한 사람과 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서로가 어떻게 보면 경쟁을 했다고 봐야죠. 네. 서로 경쟁을 했는데 6개밖에 경쟁을 했는데 비용이 비쌌어. 비싸게 생산했어. 그래서 경쟁에서 탈락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자유거래는 경쟁에서 탈락한 거예요. 경쟁에서 탈락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탈락했는데 자발적으로 탈락했어요? 아니면 자발적으로 탈락 안 했어요? 자발적으로 탈락한 거예요. 그래서 자유거래는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하고 참여한 사람은 다 이익을 보고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손해볼 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참여를 안 한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손해를 본 것은 아니잖아요. 자기가 참여. 그렇죠? 네. 그래서 자유거래는 쌍방을 이롭게 한다. 멋있는 말이죠? 네. 네? 굉장히 재밌어요? 예, 재밌어요. 재밌죠? 그 다음에 이제 몇 개까지 했어요? 6개까지 했죠? 네. 그래서 그 다음에 7번째는 뭐냐면 일곱 번째는 이제 여기까지가 완전 그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를 다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뭐냐면은 정부는 있잖아. 정부는 여러 가지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 말이죠. 이 상황에서. 지금까지는 정부가 무슨 할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전혀 정부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 한다면. 네. 할 일이 없죠. 네. 최적점이 존재하고 최적점으로 가는데 정부가 한 게 아니라 누가 갔어요? 시장에서 가격의 변화에 의해서 최적점으로 스스로 갔다고 말이에요. 경제적 주체들은 각자 자기가 합리적으로 행동했을 뿐이라고 말이죠. 근데 그러면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정부는 경제 성과를 개선할 수 있다. 개선할 수 있다. 반드시 한다. 개선할 수 있다 말. 그러면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만히 놔두면은 최적으로 가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정부가 노력하면 최적으로 갈 수도 있다 그 말이죠. 네. 그러면은 시장이 실패를 해야 되겠죠. 네. 그걸 이제 시장 실패라고 해요. 시장이 안 데리고 간다면 시장 실패가 이것을 마켓 페일러라고 해요. MAR 마켓 페일러. 우리가 그 최적점
최적점으로 시장이 데리고 가지 못한단 말이죠.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그때는 시장이 못하니까 정부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시장이 실패하는 그 지점을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그렇죠. 자, 여기 원래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을 이때는 생산비를 둘로 구별을 해야 돼요. 생산비를 개인적 사적 생산비하고 사회적 생산비하고 생산비를 구별을 해야죠.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정부는 특정 개인을 위한 거예요. 사회 전체를 위한 거예요. 사회 전체. 사회 전체를 위한 것이 정부죠. 네. 그러니까 정부는 그러니까 사회적 생산비와 사회적 생산. 근데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은 이게 마스크를 생산하려면은 이게 공해가 발생한다 이게. 네. 공해가 발생하는데 공해가 발생하는데 이 공해는 개인들은 그것을 그 공해에 대해 발생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죠. 네. 그렇지만 마스크 생산업자는 공해를 발생시키는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 사회적으로 부담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비용은 여기서 비용이 그 공해까지 계산하면은 사회적인 비용은 예를 들면 여기서 1, 2, 3, 4가 아니라 이렇게 생각해요. 한 3씩 올라갑니다. 이게. 그럼 이게 얼마가 돼요? 3. 여기는 얼마? 5. 여기는 6. 6. 여기는 7. 7. 8. 8. 9. 9. 10. 11. 12. 14 이렇게 되죠. 이 빨간 것은 무슨 비용이에요? 사회적 비용. 사회적 비용. 야, 이거 까만 것은? 그러면 그게 큰 것은 개인 사적 비용이에요. 네. 사적 비용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개인들 입장에서는 사회적 비용을 생각할까, 사적 비용을 생각할까? 계산할 때, 자기가 의사결정할 때. 사적 비용. 사적 비용, 공해는 되는 것은 내가 비용도 부담하지도 않기 때문에 사회적이기 때문에 비용을 부담하고 그것까지 생각하지 않는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은 사적 비용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대로 몇 개를 생산하는 것이 맞아요? 아까 했던 거죠. 최적 생산. 아까 여기 6개였죠. 최적 생산이 6개였죠. 네네. 생산이 6개였죠. 사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렇죠. 네. 근데 그러면 시장은 일이 데려가 버린다. 6개로 생각. 그러나 실제로 최적 생산량은 어떻게 되냐? 여기서 최적 생산량은 6개로 생산해봐요. 6개로 생산하면 사회적으로 보면은 이것은 이제 안 좋은 사회적이면 이제 똑같다고 여기는 9, 5, 6이죠. 그러니까 이만큼 생산하면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비용이 9, 5, 6이야. 손해가 발생하죠. 네. 더 좋은 점이 있는 이때 기회비용이 더 커버리죠. 네. 무엇을 더 나은 점은 뭐예요? 더 나은 점은 여기 9. 예를 들면 7, 8 있죠. 네. 여기 예를 들면 8은 여기를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계산을 편리하기 위해서 2로만 할게요. 다시. 이건 설명을 편리하게 위해서 하니까 2로만 증가시키면은 다시 얼마예요? 2로만? 3, 4, 5, 6, 7, 8, 9, 10, 11, 12, 13이죠? 네. 그러면 여기서 그 최적 생산은 6개인데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생산량은 얼마예요? MR하고 MC가 같아야죠. 네. 그러니까 어디에? 7. 7 같죠? 몇 개 생산하는 것이 맞아? 5개. 최적 생산량은 5개가 맞다. 사회적으로 할 때는. 개인이 중요해요? 사회가 중요해요? 사회가 중요하죠. 그러죠? 네. 사회적으로는 5개를 생산하는 게 맞는데 실제로는 시장은 몇 개를 생산해요? 6개. 6개를 생산하니까 그대로 놔두면 6개 과잉 생산이 된다. 더 5개가 최고로 좋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6개를 생산하면은
5개를 생산해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선택을 못하게 되어버린다. 기회비용으로. 네. 그러면은 이런 때는 정부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장이 최적적으로 못 가져가는 거예요. 정부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기다가 어떻게 하면은 그 생산을 최적적으로 가게 하겠어요. 마스크 생산하는 업체들한테 전부 다 세금을 부과해요. 세금을 부과하면은, 그래서 세금을 부과하는데 얼마씩 해요? 전부 다 2씩 부과해요. 그래요. 세금으로 2를 부과해버려요. 그러면 이것이 되겠죠. 사회적 비용하고 일치하겠죠. 네. 그러면 합리적으로 하면 5개를 생산하게 되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정부는 최적적으로 갈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사회적 비용하고 사적 비용이 차이가 있을 때 개인들은 사적 비용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최적적으로 다르게 되고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할 수 있죠. 그 최적적으로 돌아가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정부가 경제 성과를 개선할 수 있죠. 네. 네? 그래서 이때 세금을 부과하면은 되는데 이렇게 이것을 외부 효과라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는 개인적으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데 사회적으로 비용을 그만큼 이상인 것을 공해 같은 거 이런 것을 외부 효과를 주는데 안 좋은 효과죠. 외부 공해는 좋은 효과예요, 안 좋은 효과예요. 안 좋은 효과요. 그러니까 외부 불경제라고 해요. 외부 불경제를 가져온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그 외부 효과라는 것은 사적인 비용하고 사적 비용이 달라. 그랬을 때는 외부 불경제 효과가 나타나고 그렇게 되면은 정부는 경제 성과를 시장보다 더 낮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정부의 역할이 그러니까 정부는 전혀 역할이 없다는 게 아니고 정부는 그런 경우에 경제적 성과를 개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정부가 만능이라는 거예요. 정부가 예외적으로 성과를 개선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성과를 개선할 수 있다. 가만히 놔두는 것이 원칙이죠. 네. 그 다음에 네 번째, 여덟 번째. 경제원리, 10개의 경제원리를 우리가 다 이해하면 거의 경제를 다 이해했다고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통화량이 증가하면 2배 증가하면 2배, 3배 증가하면 3배, 물가가 2배 상승한다. 통화량이 지금 2배로 증가하면 물가가 2배로 상승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물가만 상승하고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변화를 주지 못한다. 그러면 자, 통화량이 증가하면은 생산비가 이렇게 바뀌어요. 생산비가 자 1, 2, 3, 4, 5, 6, 7, 8, 9, 10이었는데 생산비가 어떻게 바뀌냐면 자, 어떻게 통화량이 증가하면 가격이 다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생산비가 다 올라가요. 얼마씩 올라가냐? 1, 2, 3, 4, 5, 6, 7, 8, 9배씩 올라가. 자, 2로, 4로, 6으로, 8로, 10으로, 11, 14, 16, 19, 20, 21로 다 올라가요. 22로. 네. 생산비가. 그 다음에 만족도 화폐로 측정했잖아요. 네. 만족을 화폐로 측정, 화폐 가치가 2배로 올라가면서 만족도 22, 20, 18, 16, 14, 12, 18, 6, 4, 2로 2배가 돼요. 네. 이렇게 됐을 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여기는 2하고 20이 되면 어떻게 돼요? 해요, 안 해요? 이거 생산해요, 안 해요? 차이적으로. 생산하죠? 네. 이것도 생산하죠? 네. 어디까지 생산해? 6개까지. 딱 6개까지 딱 생산하면은 최적 생산량이 되고 아까 시장은 그리 가죠? 네. 변한 게 있어요, 없어요? 숫자만 변했지. 없어요. 그래서 통화량이 증가하면 물가가 상승한다면은 실질적으로 합리적으로 모든 것이 행동한다면 통화량이 증가하는 것은 경제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실질적으로 안 준다. 물가만 올라갈 뿐이다. 가격 단위만 다 올라갈 뿐이지 실제로 경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중요한 거예요. 네.
통화량은 증가하면 물가만 상승하지. 물가만 상승하면 가격 단위만 상승하지. 실질적인 최저점이나 최저점을 하는 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오케이? 네. 이것이 8번째예요. 알겠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9번째. 10가지 하면 경제의 중요한 원리는 거의 다 이해를 한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이해하고자 하는 것은 이 간단한 예가 모든 경제 원리를 다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 예 하나만 들으면 모든 경제 원리는 다 설명하고 사실은 첫 시간에 모든 경제 원리는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강력한 예다는 거.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9번째는 뭐냐면은 실업과 인플레이션 간에는 배양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또는 트레이드 오프 관계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실업이 증가하면 인플레이션은 실업하고 인플레이션은 둘 다 안 좋은 거죠. 네. 실업이 증가하면 인플레이션은 떨어지고 또는 실업이 감소하면은 좋았는데 그 대신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 이렇게 해요. 두 마리 실업하고 인플레이션을 두 마리 토끼라면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를 잡으면 다른 놈은 더 멀어져 본다고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네. 그 실업 이것이 근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좀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이것도 설명할 수 있어요. 자 똑같이 이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자, 이걸 조금 다시 한번 깨끗하게 다시 만들게요. 자, 제일 처음에 여기가 생산비가 뭐였죠? 1, 2, 3, 4, 5, 6, 7, 8, 9, 10, 11. 만족은 11, 10, 9, 8, 7, 6, 5, 4, 3, 2, 1. 자, 이것은 정부가 불황이 되면은 수요를 조정해서 그 불황을 해결할 수 있어요. 정부 정책이 해결하는데 예를 들면 통화량을 증가시켰단 말이에요. 통화량을 아까 증가시키면은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은 소비자들이 통화량이 증가하면은 가격이 올라가겠죠. 어? 네. 가격이 올라가. 네. 가격이 올라가면은 원래는 변한 것이 없어. 아까 같이 네. 숫자만 변한 거야. 근데 착각을 할 수 있다는 거야. 가격이 변하면은 예를 들면 가격이 올라가면은 소비자가 예를 들면 가격이 올라가면은 소비자의 만족이 내가 좀 더 증가한 것으로 착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증가한 것으로 착각을 해서 이것이 12, 11, 10, 9, 8, 7, 6, 5, 4, 3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착각을 해서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제 예를 들면 통화량이 증가하면 소득이 증가한단 말이에요. 자기 소득이 물가가 올라가니까 소득이 증가하겠죠. 네. 소득이 증가하는 것이 실제로는 물가가 상승해버리고 소득이 증가하면은 똑같죠. 네. 물가도 2배고 소득 2배면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물가가 상승한 것은 잘 모르는데 소득 증가는 정확하게 얘기해서 이것이 나한테 도움이 된 걸로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유리했던 걸로, 우리 만족이 늘어난 걸로 착각을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착각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착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무슨 일이 발생하냐? 모든 경제 활동은 그 경제 주체들은 합리적으로 행동하죠. 그러면 이제 최저점이 아까는 뭐였어요? 6개 있는데 최저점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최저점이. 만족이 7이니까 자기가 착각을 하니까 내가 더 만족이 더 늘어났네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죠. 네. 소득이 늘어나서. 그러면 최저점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7개. 그렇죠. 최저점이 6개가 뭘로 되고 7개로 되고 그렇죠. 가격은 또 몇 개예요?
가격은 이제 아까는 6위는 이제 뭘로 나오는 거예요? 가격은 77이니까 7원이 되죠. 네. 가격은 7원이 되는 거예요. 6원에서 7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산량이 늘어났죠. 네. 정부가 통화정책을 쳐서 네. 생산량은 늘어나고 몇 개에서 6개에서 7개로 늘어나고 그래서 생산량이 늘어나다 보면은 공장이 잘 가동되겠죠. 그러면 실업자를 옛날에 취업을 더 많이 시키겠죠. 그래서 실업이 줄어든다는 말이에요. 대신 6원짜리가 몇 원 됐어요? 7원. 7원이 됐죠. 물가가 상승했죠. 그러니까 물가가 실업을 줄이는 것은 물가 상승의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것이 법칙이 되는 거죠. 9가지 법칙. 그러니까 이거 원래는 통화량을 증가하면 8번째 법칙 중에서 통화량이 증가하면 뭐만 상승해야 돼? 아무런 변화가 없어야 돼. 근데 개별 경제 주체들이 통화량 증가로 인해서 소득이 증가하니까 소득의 단위가 증가하니까 만족이 증가한 걸로 착각을 한다. 만족이 증가하는 걸로 착각을 하게 되면은 생산량이 늘어나게 되고 물가는 상승하게 되고 그래서 실업은 감소하는데 대신 물가 상승에 어떻게 보면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이다. 이해가 됐죠? 네. 이것이 9번째 이거예요. 9번째. 재밌죠? 네. 그러니까 경제가 착각을 함으로써 좋은 성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말. 그 다음에 10번째 마지막. 자, 마지막에 10번째는 우리가 그래프로 한번 설명을 해보게요. 이것을 지금 그래프로 하면은 우리가 자 다시 여기가 있으면 이게 생산비는 이렇게 올라간다. 이것을 MC 커브. 그다음에 이거 만족은 줄어든다. 이것을 MB라고 이것을 공곡선, 수요곡선 해가지고 여기가 몇 개 있어요? 총 몇 개 하는 것이 최적 생산량에서 6개였죠. 가격이 6 하고 이만큼은 누가 이익을 본다 그랬어요? 이것은 소비자는 6이 만족을 얻는데 6의 대가를 주는 게 소비자 잉여라 그랬죠? 배웠죠? 네. 이것은 누구 잉여예요? 생산자 잉여 배웠죠? 첫 시간 두 번째 시간인데 생산자 잉여 이렇게 해서 서로 이익을 봤어요. 이 두 개를 합쳐서 무슨 잉여? 사회적 잉여. 그러죠? 네. 사회적 잉여다 한 말이에요. 자, 사회적 잉여를 배웠어요. 그런데 자, 한 나라의 생활 수준은 여기서 한 나라의 생활 수준은 생활 수준은 뭘로 측정할 수 있을까요? 그 나라가 얼마만큼 지금 이 경제 사회에서 이 나라의 생활 수준은 무엇이 결정할까요? 어떤 면적? 잉여요? 사회적 생활 수준은 만족도죠. 네. 누가 만족하는 거예요? 소비자. 소비자의 만족도를 총량은 어떤 거예요? 소비자의 총량의 만족도. 소비자의 만족도를 다 합치면은 어딜까요? 여기서 면적으로 따지면. 자, 첫 번째는 이만큼 만족했죠. 네. 두 번째는 이만큼 만족했죠. 네. 세 번째는 이만큼 만족했죠. 네 번째는 이만큼. 그다음에 여섯 번째는 이만큼. 그러니까 총 만족을 다 합치면 이걸 적분이라고 해요. 적분. 그럼 뭐가 되냐면은 이 면적이 소비자의 생활 수준이에요. 그렇죠? 네. 소비자의 생활 수준. 그렇죠? 네. 이것이 그러니까 소비자의 생활 수준은 그 균형점까지의 수요곡선의 면적이다. 수요곡선 아래의 면적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 나라의 생활 수준은 이거예요. 사실은 이 생활 수준이 경제의 최종 목표가 됩니다. 경제를 하는 목적은 뭐냐? 소비자를 최대로 만족을 시키고 싶다. 오케이? 네. 그렇죠? 네. 근데 이 생활 수준을 만족시키는데 이것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있으니까 비용이 들죠. 네. 이걸 생산할 때는 비용이 드는데 얼마만큼 비용이 들었냐면은 이만큼 비용이 든 거예요.
이만큼 비용이 들었다. 그렇죠? 네. 근데 만족 수준을 그리고 그 이상으로 생산하면은 그 이상으로 생산하면 오히려 비용이 커버려. 만족은 더 늘어나는데 비용이 더 커버려. 자, 여기서 6개, 7개를 생산해. 7개를 생산하게 되면은 이 면적은 더 커지죠. 네. 근데 이 커진 면적에 비해서 비용이 더 커버려. 비용 더 커져. 그러니까 뭐냐면은 더 생산하지. 많이 생산할수록 소비자 좋은 거 아니냐. 그래. 근데 많이 생산하면은 추가로 얻어지는 만족에 비해 소비자가 얻는 생산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더 커버린다. 이만큼 그래서 오히려 비용은 이만큼 증가해버리고 소비자는 이만큼 만족을 얻는다. 그러죠? 네. 그래서 이쪽으로 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가는 것은 여기 가장 6개를 생산하는 기회비용을 포기한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여기 그대로 놔두면 가만히 있는데 무엇이 움직이면은 이 소비자의 만족이 생활 수준이 늘어날 수 있냐면은 MC 커브가 마스크를 생산하는 기술이 엄청 좋아져 버렸어. 하다 보니까 기술이 좋아지면 비용이 늘어날까 똑같은 거 생산하는 비용이 줄어들겠죠. 네. 그러면 이놈이 어디로 가냐면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놈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비용이 줄어드니까 기술이 개발해. 그러면은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생산인데 이때 생산할 때 오히려 이제 더 생산해도 비용에 비해 비용 대비 수익이 더 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몇 개까지 더 생산할 수 있어요? 7개. 7개까지 생산할 수 있죠. 그러죠? 네. 7개까지 생산할 수 있고 소비자는 더 만족을 누렸죠. 그러면 소비자의 만족을 결정하는 것은 뭐예요? 소비자의 만족을 결정하는 것은 MC 커브의 위치죠. 네. 그래서 MC 커브의 형태가 생활 수준을 결정한다는 거죠. 생활 수준을 결정한다. 그러면 모두가 잘 살기 위해서 소비자들이 다 경제 활동은 생산은 소비를 위해서 있는 거니까 소비를 최대로 잘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늘려야 돼요? MC 커브를 공곡성 커브를 밑으로 내려야 된다. 그래서 이건 뭐예요? 한 나라의 생활 수준은 MC 커브의 형태에 달려 있단 말이에요. MC 커브의 형태라는 것은 똑같은 물건을 어떤 식으로 생산하는 생산비에 관한 거예요. 이것을 생산 능력이라고 해요. 생산 능력. 응? 생산 능력. 그래서 마지막의 경제 원리는 한 나라의 생활 수준은 그 나라의 생산 능력이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가 잘 살고 싶으면은 소비자들이 잘 살고 싶으면 뭐 해라? 생산 능력을 늘려라. 그렇죠? 네. 생산 능력을 늘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기술을 개발하면 좋죠. 기술을 개발해라. 마스크를 생산한 기술을 개발을 해라. 그래서 생산 능력이 달려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10가지 경제 원리를 알면은 거의 모든 경제 원리를 다 아는 거예요. 네. 다 아는데 이거 하나 가지고 다 설명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다 설명했죠. 그래서 이거 하나가 처음 예시였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10가지 경제 원리를 다 설명했어요. 멋있어요, 멋있어요. 멋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경제 원리를 이렇게 다 설명을 한 것이다. 자, 마지막으로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경제학의 정의를 한번 내려봅시다. 이런 거 여기까지 하고 경제학이란 뭐야? 한번 정의를 한번 내려보게요. 무엇이 경제학이냐? 지금까지 다 했던 이 이해하고 10가지 경제 원리하고 이렇게 생각했을 때 경제학은 경제학에 선택이 있었어요, 없어요? 있었죠. 선택이 있었죠. 모든 것은 다 선택을 해야 되죠. 네. 무엇과 무엇을 비교해서 선택을 했어요? 비용하고 수익을 비교해서. 네. 비용하고 수익을 선택을 했죠. 선택의 문제를 해서 선택은 무엇과 무엇을 비교했어? 비용과 수익을 비교했고 그 중에서도 정확하게 말하면 한계 비용하고 한계 수익을 비교해서 했죠. 그러니까 경제학은 선택의 학문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맞죠? 네. 그러죠?
근데 지금 이 경제 문제는 뭐였어요? 지금 뭘 선택하는 문제였어? 생산자는 뭐 생산량을 선택했죠. 소비자는 소비할 것 양을 선택했죠. 얼마만큼 소비할 것인가, 얼마만큼 생산할 것인가. 이것은 우리들의 일상생활이에요, 아니면 특수한 생활이야? 일상생활이죠. 어떤 것을 쓸래? 어떤 것을 살래?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것은 그 생산과 소비를 이야기했고 이것은 우리들의 일상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일상생활에 관한 학문이다. 데일리 라이프다. 데일리 라이프에 관한 학문이다. 이렇게 경제학을 정의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오늘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나는 이것보다 좀 더 잘 경제학을 정의하고 싶다는 거죠. 경제학을 새롭게 정의하고 싶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을 다 봤을 때 총체적으로. 경제학은 일단 경제의 주체는 무엇과 뭘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여기서 두 가지. 생산자와 소비자로죠. 모든 생산자와 소비자가 다 상황이 같았어요? 다 달랐어요? 다 달랐죠. 상황과 여건은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보니까 이 경제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 참여한 사람은 다 이익을 봤어요, 아마? 봤어요. 참여하지 못한 사람. 자발적으로 탈락했죠. 손해 안 보려고. 네. 그렇죠? 예를 들면 탈락한 사람들한테 굳이 생산하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손해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사람한테 참여한 사람한테는 이익을 보게 했고 참여하지 못한 사람은 참여함으로써 손해를 보게 되는데 손해를 안 보게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참여자는 이익을 보게 하고 비참여자는 손해를 안 보게 하고 그렇죠? 네. 강제적으로 손해 보게 하면서 참여하게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손해를 안 보게 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을 이롭게 했어요, 안 했어요?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해요. 그렇죠? 네. 그러면 경제학이란 무엇이냐? 우리가 이런 분석을 하는 이유가 뭐냐? 근데 그것은 그리고 경제학은 제일 좋은 점을 이야기를 했죠. 네. 더 좋은 점은 없다는 거예요. 그 점을 정의를 했죠. 네. 그 점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를 이야기를 했죠. 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리고 그 점은 이보다 더 좋은 점이 없었죠. 네. 그래서 경제학이라는 것은 그리고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서로 문제가 생길 때는 정부가 조정을 해서 사회적인 관점에서 할 수도 있었죠. 네. 그렇죠? 네. 결국은 판단할 때 누가 판단한 거야? 사회적인 관점에서 판단한 거죠. 네. 그래서 경제학이라는 것은 자 마지막으로 경제학을 다시 정의를 할게요. 이렇게 정의하지 말고 경제학을 이렇게 정의하자는 거죠. 자, 경제학이란 무엇이냐? 선택 학문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일상생활에 관한 학문이다. 맞아요. 맞죠? 네. 그러나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다는 거죠. 경제학은 정의가 뭐냐? 정의, 모두가 잘 사는 방법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모두가 잘 사는 방법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래서 모두가 잘 사는 방법을 연구하는 학문이 경제학이다. 모두가 잘 사는 방법을 연구하는 학문이 경제학이다. 자, 이렇게 좀 이것을 다르게 이야기해요. 자, 아까 이 최적점은 더 좋은 점이 없었죠. 더 좋은 점이 없었죠. 네. 이것을 우리는 종교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극락이니 천국이니 또 철학적으로 하면 패러다이스로 합시다. 네. 파라다이스. 이것을 우리는 이 최적점으로 보자. 더 좋은 점이 없으니까. 네. 파라다이스. 이 파라다이스로 근데 이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이것보다 더 좋은 점이 있는 것은 뭐예요? 뭐가 있기 때문에 모든 선택에는 대가 비용이 있죠. 네. 그러니까 비용이 존재하는 세계야. 그것을 어떻게는 비용이 존재하는 세계가 유한한 세계라는 거예요. 공기는 비용이 존재하지 않죠. 네. 유한한 세계. 이것을 어떻게 보면 유한한 세계에서 극락을 추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한한 세계를 우리가 지상이라고 그러면은 지상은 유한한 천국을
건설한다. 그러니까 더 이제 멋있게 더 위대하게 이야기하자면 지상에 천국을 건설하는 새로운 사고 방식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상에 천국을 건설하는 새로운 방법이다. 그러면 이름이 뭐가 되버려요? 신천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새 막 신천지가 문제가 되죠. 네. 근데 경제학은 그 신천지 말고, 경제학은 지상에 천국을 건설하는 새로운 방법이다. 그래서 경제학은 신천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신천지, 종교적인 신천지 말고. 네. 자, 그래서 이 경제학, 내가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경제학은 어려운 학문이거나 수식을 많이 사용하는 거거나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어렵거나 그런 것점에서 보지 말고 경제학이 얼마나 중요한 학문이고 얼마나 가치 있는 학문이고 얼마나 놀라운 학문인가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죠? 네. 자, 그러면 다른 것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여러분 그 바둑이라는 거 알아요? 바둑 알죠? 바둑은 흑과 백이 싸우는 거예요. 흑과 백이 싸워서 제한된 영토 19 곱하기 19라고 하는 제한된 영토에서 집짓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게 바둑이라는 것은 19 곱하기 19에서 서로가 더 집을 많이 차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이에 뭐의 경쟁이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돌을 놓을 때 효율적으로 놓아야 되겠어요? 비효율적으로 놓아야 되겠어요? 비효율적인 방법으로 놓지 말고 효율적으로 놔야 돼. 그럼 무슨 학문이 그 돌을 놓는 방법이 선택이죠. 네. 선택인데 그 다음에 더 효율적이 있는데 덜 효율적인 대로 놔버렸어.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돼? 기업이 더 커불죠. 네. 다른 더 좋은 점을 포기했으니까. 그래서 기업이용 개념이 있어요, 없어요? 기업이용 개념이 있죠. 네. 근데 그래서 바둑에는 경제 원리가 많이 적용돼요. 단 하나 바둑에 적용되지 않는 원리가 있어요. 경제 원리 주면서 바둑에서는 없는 경제 원리가 있어요. 바둑석에서는 적용이 되지 않는 경제. 그건 뭐냐면은 흑하고 백이 있으면 흑이 이익을 보면은 여기는 뭐예요? 여기를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렇죠? 네. 둘이 합쳐서 제로가 되는 거예요. 19 곱하기 19 집이 바둑을 둘이 열심히 두면 19 곱하기 20 곱하기 20으로 되나요? 안 되죠. 네. 그것은 제한돼 있어요. 거기를 따먹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익 보면 다른 사람이 손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더 내가 이익 보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다른 모든 개념이 있는데 무슨 개념이 없어요? 시장 참여자가 모두 다 같이 이익을 보는 그 원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됐어요? 생산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은 다 이익을 받죠. 네.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손해를 안 받죠. 네. 다 이익을 받죠, 결국. 네. 그렇죠? 네. 멋있는 세상이에요, 멋이 없는 세상. 멋있는 세상. 멋있는 세상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러고 늘리려면은 더 좋은 세상을 가려면은 MC를 밑으로 내려가면 된다. 그러죠?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인류가 개발한 이거 상생의 원리, 우리 세 번째 시간에 상생의 원리 있죠? 네. 상생의 원리를 종교에서는 또는 도덕에서는 상생을 해야 된다. 당위를 주장해. 상생을 설명한 책은 상생을 설명한 책, 논리적으로. 이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이익을 보지 않냐. 그 상생을 설명한 책은 어떻게 돼요? 경제학밖에. 그래서 경제학을 아까요. 새로운 옛날에는 없었던 새로운 방법이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 사람들이 이 원리를 알았을까 몰랐을까? 몰랐어요. 이 원리에 대해서 가장 먼저 깨우침을 얻은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론적으로 설명한 사람이 뭐예요? 누구냐면은 리카도라는 사람이에요. 리카도 그러니까 비교우위란 말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비교우위. 그 리카도 비교우위론이 무역을 하면은 쌍방이 이익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다 같이 잘 산다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획기적인 거예요, 사실. 근데 그러니까 거의 모든 경제학의 가장 핵심적인 원리는 비교의 원리예요.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경제학에서 그래서 이렇게
경제학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축구도 마찬가지죠. 축구, 네. 스포츠에는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스포하면 스포츠를 하면 우리나라와 일본이 다 같이 이익을 본다는 것을 설명하는 논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가 이익을 보면은 상대방은 손해 봐. 내가 기쁘면은 상대방은 슬퍼. 상대방이 슬픔 위에서 내가 기뻐야 돼. 상대방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슬퍼져야 돼. 둘이 같이 웃을 수는 없다고 말이죠. 네. 그러나 경제학과는 모두가 웃을 수 있는 그 길을 제시하는 학문이다 말이죠. 경제학이 없을 때에 비해서 경제학이 있을 때. 네. 그렇죠? 네. 이것은 마스크에만 적용될까요? 모든 물건에 적용될까요? 모든 상황에 적용돼요. 그래서 경제학은 일상생활은 맞아요. 그래서 경제학은 선택에 관한 학문도 맞고 일상생활에 관한 학문도 맞아요. 그런 일상생활 학문은 모든 분야에 적용된다고 말이에요. 모든 분야의 상생의 원리를 전파하는 것이 경제학이다. 알겠어요? 네. 자, 옛날에 중국하고 미국이 엄청나게 서로 대립을 했어요. 냉전 시대가 있었어요. 냉전 시대. 서로 네. 그렇죠? 네. 그때 서로 대립할 때 무엇을 해버리면 대립을 안 되냐면은 자유경쟁을 해버리면은 경제가 들어가 버리면 서로 대립이 안 돼요. 서로가 이익을 봐버리니까. 서로가 이익을 봐니까. 오케이? 네. 지금 북한하고 남한이 서로 전쟁을 안 하려면 어떻게 돼요? 교류를 잘 해버리면 서로가 이익을 보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경제 원리가 도입되면은 전쟁이 오는 게 아니라 평화가 오는 거죠. 같이 이익을 보니까. 그래서 경제 원리는 평화를 가져오는 학문이고 지상에 천국을 건설하는 옛날에는 알지 못했던 새로운 방법이다. 이해가 됐죠? 네. 자, 경제학이 언제 태어난지 알아요? 이 경제학 자체가 언제 태어난지 알아요? 자, 경제학이 그러니까 사실은 경제학이 인류에게 미치는 역할은 다른 어떤 종교보다도 실질적으로 인류를 가장 행복하게 한 것은 경제학이라고 해요. 그래서 경제학은 어디에서 탄생했어요? 언제 탄생했어요? 처음부터 경제학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이조 시대 때 경제학 없었어요. 우리나라 한국사에 보면은 경제 원리를 이야기한 이 경제 원리를 상생의 원리를 논리적으로 설명한 것이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일본에도 없고. 어디서 시작한지 알아요? 유럽이요? 그렇죠. 유럽의 어느 나라일까? 유럽 중에서 여러 나라. 영국이요? 영국이죠. 영국이 뭐냐면은 영국에서 시작했어요. 경제 원리가. 몇 년에 시작한지 알아요? 몇 세기에 대략? 16세기. 18세기. 1776년에. 어떤 사람이 책을 하나 지었어요. 책을 지어서 거기서부터 이제 공식적으로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책이 뭔지 알아요? 뭐요? 국부론이라는 거예요. 아, 국부론. 국부론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국부론, 국가가 어떻게 하면 잘 살 거니까를 이야기하는 학문이요. 그러니까 경제학이 맞죠? 네. 경제학은 개인이 잘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국가가 잘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경제학이라고 해요. 그렇죠? 네. 국부론인데 이 책을 지은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아담 스미스. 들어봤어요? 네. 아담 스미스라는 사람이 국부론을 지었어요. 그렇죠? 네. 경제학은 개인의 자유를 보장해요, 안 해요? 자유거래. 해요. 자유를 보장해요. 알아서 자유롭게 하라고 말해요. 개인의 자유를 보장해요. 근데 왜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냐? 개인이 자유롭게 할 때 뭐가 공동체가 가장 좋은 데로 간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공동체가 가장 좋은 데로, 더 좋은 데가 없는 그 좋은 데로 가기 위해서는 개인의 자유를 보장을 해줘야 돼. 그러죠? 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거지,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개인의 자유를 보장한 게 아니라 경제 공동체가 다 잘 살기 위해서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최적이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를 보장한다. 맞죠? 네. 맞죠. 그러니까 개인의 자유, 공동체를 해치는 개인의 자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때 있는데
이때부터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한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기술이 갑자기 엄청나게 발전한 것을 혁명이라고 해요. 그때 그 혁명을 무슨 혁명이라고 그럴까요? 그렇죠. 산업혁명. 이때 그러니까 경제학은 산업혁명과 더불어 시작됐고 산업혁명을 설명했고 그 다음에 산업혁명을 계속 지속을 시킨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산업혁명은 우리가 이때 이 산업을 제1차라면 지금은 몇 차 산업혁명이라고 그래요? 4차요. 제4차. 그럼 제2차도 있고 3차도 있다는 거죠? 네. 제4차 산업혁명인데 이것은 4차는 1차 산업, 2차 산업 그게 아니에요. 시점이에요. 네. 제3차 산업혁명까지 온 것은 결국은 경제학이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알든 모르든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4차 산업혁명에서 지금까지 막 인공지능하고 이렇게 놀라운 세계가 돼버렸죠. 네. 그렇죠? 네. 종교가 그렇게까지 세상을 바꿨어요? 아니요. 무엇이 바꿨어요? 경제학이. 생물학도 바꿨죠. 네. 화학도 바꿨죠. 네. 그렇죠? 물리학도 바꿨죠. 그렇지만 그건 한 섹터야. 모든 분야에 걸쳐서 생물학이 기술이 발전하고 새로운 것이 별도로 하는 것은 다 이 원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분야에서 발전을 가져오는 것은 각 개별 학문이지만 그 모든 개별 학문이 다 발전하도록 서포트하고 논리적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뭐예요? 경제학이다. 그렇죠? 네. 그래서 경제학은 성공했어요? 성공하지 않았어요? 성공했어요. 성공했죠. 그러니까 경제학만큼 인류의 복지를 증진시킨 학문은 존재하지 않는다. 철학, 신화, 어떤 것에 비해서. 그렇죠? 네. 그래서 경제학은 정말로 중요한 학문이고 가치 있는 학문이고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될 학문이고 고맙게 생각해야 될 학문이다. 오케이? 네. 근데 이게 경제학을 잘못 이해해서 어려운 학문이다. 맨 그래프만 한다. 수식만 한다. 내가 미적분을 사용했어요? 뭘 사용했어요? 숫자. 이 숫자는 초등학생들도 할 수 있는 숫자죠. 네. 더하기 빼기, 곱하기도 안 했어요. 더하기 빼기만 사용한 거예요. 그러죠? 더하기 빼기만 사용해서 인류의 가장 근본적인 모든 문제들을 다 설명을 한 거예요. 10번째 경제 원리도 설명했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경제학은 어려운 학문이다, 어렵지 않은 학문이다. 어렵지 않은 학문. 초등학생도, 유치원생도 할 수 있는 학문이다. 아무리 이해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오케이? 네. 왜냐하면 숫자를 몰라도 말할 수 있어요. 아주 숫자만 가지고도 다 할 수 있는 학문이다. 그래서 경제학은 이렇게 엄청난 학문이다 하는 것을 나 이야기하고 싶어요. 나도 대학교 지금 처음에는 내가 경제학에 대해서 별로 가치 평가를 안 했어요. 나이가 들고 경제학을 충분히 숙고하고 하면서 나이가 들어서 이 가치 이렇게 가치가 있구나. 그러니까 진짜 가치 있는 것은 가치들을 평가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경제학이 진짜로 중요하고 가치 있고 정말 고맙게 생각해야 될 학문이라는 것을 내가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지 않고는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세계를 무슨 세계라고 그래요? 무슨 세계라고 그래요? 공산주의 세계가 지배하고 자본주의 세계가 지배해요. 자본주의 세계가 지배하고 있죠. 자본주의? 네. 자본주의 세계라는 것은 핵심은 뭐예요? 이거예요. 최적점이 있는데 최적점을 시장에 들고 간다는 그게 자본주의 핵심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게 자본주의 핵심 원리야. 그 핵심 원리는 뭐가 제공한 거예요? 경제학이 제공한 거죠. 다른 원리로 많은 세상을 막 바꿔보려고 그랬어. 다 실패했잖아. 이 원리만이 아직도 강하게 살아남아요. 모든 사람한테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했죠? 네. 네, 오케이. 여기까지 해요.